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면서 현안을 논의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잠시 뒤부터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젊은 인재들을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키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먼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표 내용부터 보고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5월 28일 청와대로 초청하여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화는 대통령께서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응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황 기자. 국회 개원은 아직 안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부르는 게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그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모이는 것만 해도 지금 예. 한 1년 반만인가 그럴 겁니다. 예. 지금 이 결정이 그 최종적으로 23일 날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11주기 모임에서, 추도 모임이 예.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식으로 예를 갖춰서 제안을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뤄졌는데 여야 양쪽 그 의원들한테 취재를 해서 들리는 얘기는 뭐 그 전부터 물밑에서 얘기가 그랬겠죠? 오간 예.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봉화마을에서 만난 청와대 강기정 수석하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어떤 여야가 일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 의지겠죠, 이게? 네. 그리고 일단 청와대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새로 뽑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이 나름대로 최선의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청와대에 모셔서 한 자리에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현안을 좀 논의하고 특히 그 코로나 위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위기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3차 추경형 예산은 30조 규모라고 지금 대충 예측을 하는데 이걸 원만히 빨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 돈을 푸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적게 풀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에게 정중하게 협조를 좀 당부할 자리가 아닐까. 그리고 특히 청와대에서 국회 개원 전이라도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야당도 고려해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 최대한 예의를 갖출 때니 협치해달라 뭐 이 얘기겠죠? 그렇죠. 메시지는?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정식 취임을 안 했으니까 네. 야당의 최고위급 대표니까 그렇죠. 예. 최고의 예우를 예. 갖춘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 그런데도 이렇게 협치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근데 협상, 원내 개원 협상은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지금 원내 부대표들 사이에 아마 수석들 사이에서 협의가 올 텐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여야 이렇게 그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게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여소야대가 생기면서 국회 개원이 안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여당이 독식하고 있었죠. 미국처럼. 그걸 야당에게 일부 나눠주면서 국회 개원 협상을 한 건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그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법대로 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뽑으면 되거든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가려면 여당이 그렇죠. 가져갈 수 여당이 있다는- 다 독식할 예. 수 있죠. 177석에 예. 또 그 열린민주당 3석, 뭐 정의당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180석이니까 그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법사위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다 갖다 놓고서 자꾸 심사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자꾸는 맞는지 법률 체계가 맞는지 이런 걸 심의하는데 사실은 이걸 빌미로 법안을 붙잡아 놓으면서 뭐 여당 입장에서는 발목 잡는다 그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견제하는 건데 그다음에 예산결사위원회 예. 큰 거죠. 법안하고 예산이 제일 큰 거니까 그 두 개를 야당이 하고 있었는데 계속 갖겠다는 거 여당은 그렇게 못 하겠다. 그거
통합당한테 주면 계속 또 발목 잡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줄다리기 한참 있겠죠. 이 두 개 주면 여당 입장에서는 다수당 의미 없다는 생각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이거 굉장히 뺏기면 길목이 이게 법안과 예산의 길목이니까 저 아마도 다른 것도 줄 테니까 이거 좀 내놔라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마저 못 가져오면 안 그래도 소수파인데 뭐 이번 국회 끝났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지금 예. 협치를 원하면 아량을 베풀어라 뭐 이런 그런 식인데 얘기인데요. 지금 밀고 당기는 걸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의석이 워낙 적으니까 야당이 불리합니다. 이건.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당 몫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으로 두 개를 다 가져갈지 하나만 가져갈지 좀 봐야겠죠. 그건 좀 봐야겠고요. 예. 네. 법사위를 택할지 뭐 예계를 택할지 어떻게 봐야죠. 그건. 예. 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시작되면요, 이따가. 네, 아직 시작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따 시작되면은 황 기자와 어떤 할머니 말씀 듣고 얘기 좀 나눠보고요. 다른 정치 얘기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안 할 수 네, 없는데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매번 강조했듯이 젊은 인재 참여시키겠다. 네, 그러면서 일단 바로부터 들어보고 갈까요? 네네. 뭐 이러고저러고 딴 얘기를 할 거 없이 일단은 이거 수용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 40대 기술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뭐 지금. 거기에 그런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 40대 기술원을 갖다가 뭐 무조건 강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황 기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은 그동안 강조해온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40대, 70년대생. 네. 그런데 지금 그 40대 이 기술원 70년대생 때문에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더 심하니까 지금 약간 톤을 낮췄죠. 지금 발언은. 그런데 여전히 속마음은 안 변했는데 아마 지금 이제 특히 비대위원들을 한 9명 정도에서 뭐 그 이상 이렇게 구성할 모양인데 거기에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특히 호남 지역에 나가서 떨어졌던 위원장들 또 중부권에서 떨어졌던 수도권에서 떨어졌던 위원장들 중에 출마자들 중에 40대의 젊은 인재들을 좀 영입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다 포함해서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뭐 이미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고 시대에 맞지 않고 약발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반발을 샀는데 그때 그 김종인 위원장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사람들, 의원들 전원에 따르면 그 빈말이 아니고요. 40대 기술원 중에 그 김세연 의원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음 대선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한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까지 거론했단 그렇죠. 말이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40대 기술원을 지금부터 만든다 그래서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꽤 알려진 인사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마음속으로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뭐 인물도 인물이지만 이제 인물 정당의 가장 중요한 게 강령, 이념, 노선, 인물 뭐 그런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그 쉽게 드러나는 건 인물을 가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한 가지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40주년 참배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한 것. 그다음에 몇 년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간 것. 이런 것들이 행동이죠. 거기에 더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명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탄핵 부인한 사실을 뭐 지금 황 기자 말씀하시는 부인한다거나. 거는 비대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렇죠. 누굴 결단한. 키우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가 행동이고 이제 인물인데 일단 비대위에 누구를 데릴 건도 인물을 가는 거죠. 그다음에 노선, 강령을 갈고 토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당이 영남, 강남 중심의 부자 정당이다. 뭐 잘 사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당이다. 태극기 당이다. 극우 종교 세력과 손잡은 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다 떨쳐버리는 거죠. 대선 후보 키우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 대표나 당에 포진한 인물들이 행동을 해가면서 여론이 올라가면 저절로 크는 거니까 그런 바닥을 까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성장할 수 있는 예를 어떤 들어서 이런 토양.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꼭 대선 주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보수 세력의 중심지인 지금 하는 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전 대표들과는 다른 노선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호영 대표가 전체적으로 쭉 호평을 받고 김종인 비대위가 당을 잘 추스리면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자, 그러면
그 분위기는 참 뭐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텐데 네. 중진들 입장에서는 뭐 반가울 리가 없겠죠. 뭐, 그렇죠. 예. 그 당사자들 일단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밖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 안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중진들 특히 당 대표를 뭐 노리던 조경태 예. 의원 이런 분들은 아직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그날 의원 연찬에서도 조혜진 의원 등 뭐 장지원, 조혜진 이런 분들은 계속 김종인 비대위에 상당히 그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초재선들 중심으로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사전 설득 작업을 많이 해서 네. 찬성을 얻어내서 이제 됐는데 뭐 일단 이렇게 된 거니까 출발을 하는데 중진들은 여전히 보고 있겠죠. 잘 가나 안 가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진 뭐 않을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뭐 처음부터 어글장을 놓거나 그렇겠죠, 발목을 그것도. 잡을 수는 없군요. 나중에 가다 잘 안 풀리면 그때 또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쫓아낼 모의를 한다거나 뭐 낙마를 시킨다거나 정치라는 게 기본 본질은 권력투쟁이니까 봐야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인물이 또 네. 매번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죠. 홍준표 네, 전 대표. 홍준- 대표적인 독설가이자 싸움꾼인데요. 홍준표 예. 전 대표는 의외로 지금 그 결정이 되고 나서는 이거 뭐 내 당 일도 아닌데 내가 알갈고 하고 싶지는 네, 와야 될 않지만 거 아닙니까, 당에. 그런데 일단 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당선인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일이니까 민주적 절차대로 했으니까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인데요. 본인은 당분간 복당은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복당에 그렇게 그 적극적이 않은 상황이라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죠. 주유처나 천하를 다니면서 버스킹하겠다. 예. 사람들 얘기 듣겠다는 말도 하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왔다고 이번 총선에 나온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대선에 다시 나갈 거다. 그런 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마 당분간 복당은 쉽지 않을 모양이죠. 자, 그럼 그렇게 보입니다. 복당은 쉽지 않고 홍준표 원내대표의 어떤 입장이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그럼 주유천하 하면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하기 힘든데 아마 지금 보겠죠. 예. 이렇게 그 기회를 보겠죠. 무소속 예. 당선자 뭐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본인 말씀대로 어디 쭉 민심 기행 예. 옛날에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그 단기 필마로 좀 외로울 때 그런 걸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굉장히 다변에 본인의 그 의견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정치가인 분이라 아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당분간은 김종인 비대위가 어떻게 하나 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으로 복당을 못하면 대선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정면 축구를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저렇게 되면. 예. 네, 일단은 당분간 보면서 밖에 자기 지지 세력, 내가 이렇게 민심에 나를 원한다라는 걸 어필하겠죠. 자, 이제 그럼 홍준표 전 대표로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세히 관찰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이제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년 4월 재보선이죠. 그렇죠. 네. 재보선인데 지금 최소한 그 정도의 공천권이 있어야지 내가 이 당을 끌고 네. 갈 수 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했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해야겠다. 그렇죠. 예. 임기를 늘리되. 물론 이게 이제 그 전국이 상임위에서 지금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그 기소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당선인 예. 가운데도. 그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수가 또 이렇게 1년 안에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해요. 예년에 예. 보면. 거기다가 지금 부산시장 그만둬 버렸죠. 그렇죠. 거기에 물론 선거법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울산시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수미 성남시장도 있고 인구 100만의 큰 경기도 큰 자치단체인데 얼마나 재보궐선거 대상이 될까가 좀 어렵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건 부산시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 미지수인데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김경수 부산시장이나 뭐 울산시장권이 올라오기 쉽지 않을 거다. 예. 이재명 지사도 그런 예. 얘기도 많아요. 어찌됐건 부산시장이라는 큰 게 있고 국회의원 몇 석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한 당을 장악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죠.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예. 물론 총선 공천권보다는 훨씬 미약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지렛대가 분명히 되긴 될 것 그리고 같은데. 가장 예. 큰 건 여론이죠. 여론. 김종인 비대위도 일단 초재선들 중심으로 지금 여론이 유리하게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성립이 된 거니까 당 개조 작업을 잘 해갖고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흔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요새 그 악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어떤 화제를 많이 몰고 오는 분 중에 하나가 민경욱 전 의원인데요. 당내에선 출당 요구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를 열어서 한참 원내 협상이니 새 당선인들한테 주목이 가야 되는데
선거에 떨어지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예. 나오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끊임없이 이 의혹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한참을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예. 본인도 스스로 이게 공부가 필요하면서 자기도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지금 예. 알쏭달쏭한 말씀하셨는데 예. 중국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를 찾아서 이걸 이진법으로 푼 뒤에 뭐 영어를 더해서 문자를 번안시켰더니 영어로 팔로우 더 파티, 당을 따르라는 구호가 나왔다면서 이게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는 얘기다. 중국과 내통한 해커가 시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도 이과 출신이죠.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여기 팔로우 더 파티가 중국 공산당이군요. 그렇죠. 민 의원이 해석하는. 네, 민 의원이 중국 공산당 얘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객관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하태경 의원 얘기가 예. 지금 그 말을 해놓고 닷새가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지 본인도 설명을 못한다. 네. 그러면서 숫자 여기저기 조합해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하면 세상의 모든 글자를 탁 하다 보면 맞출 수 있다.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이 하태경 의원이 계속 자진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당을 괴담 정당으로 만들고 모든 이슈가 민경욱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에 파묻혀서 민경욱 의원밖에 안 보인다. 당이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사라지니까 이게 해당 얘기고 당을 괴담 정당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출당을 요구하는데 의원 전체에서 하태경 의원이 민경욱 의원 출당시켜야 된다. 이거 당에 너무 해악을 끼치고 이게 너무 여기에 주목을 끄는 바람에 당이 하는 일이 다 사라지고 너무 악영향이 많다 그러면서 그 출당 얘기를 했더니 다른 그 당선인들이 반응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그런 얘기였다 그래서 기류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야당 내 기류는요. 한 부류는 굉장히 화를 내는 부류가 있고 네. 한 부류는 내둬라. 그게 뭘 하든 내둬라 이런 부류가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예.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네. 좀 사그러들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고 예. 검찰 수사하면서 뭐가 나오면 좀 뭐 사그러들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저게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미래통합당의 일각에서도 저게 당의 모습으로 비친다. 예. 우리가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 때문에 선거를 졌는데 또 끌려 들어간다. 극우 유튜버들의 그 늪으로 또 빠져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계속 지금 TV 토론하자 예.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 하는 거. 전화 안 전화 안 받는다고요. 받는다 그러고 예. 그래서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기자들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민경우 의원 예. 물어보니까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뭐 싸늘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28일 오후에 하도 민경우 의원이 주장을 하시니까 네. 과천청사에서 언론 상대로 뭐 사전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쭉 시연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날 보고서 한번 또 봐야겠어요. 이제 곧 전 의원이 되는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언론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진짜 흔치 않은 것 현역일 같습니다. 때보다 텔레비 신문에 더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현역이시면 아직 현역입니다. 현역이지만 네, 낙선 현역이죠. 이후에. 예. 근데요, 민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당한 뒤에 네. 폭탄 문자 보내라 뭐 이런 뭐 일종의 선동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금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다음에 예. 페이스북에다가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다. 예. 검찰 여기다가 문자를 좀 보내달라 이런 걸 예. 그리고 전화번호를 공개했어요 페이스북에. 예.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문자를 보내 문자 폭탄이라고 그러죠. 예. 문자를 뭐 일제히 보내서 보냈는데 이게 업무 방해 예. 계속하면요. 실정법 위반 법 위반돼서 가능성- 예. 처벌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있고 예. 그거를 문자를 보내라고 그 요청한 민경우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교사의 소질이 있다. 그래서 교사. 이게 사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시었던 분이나 뭐 보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 의원 이거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고도 합니다. 저번에 투표용지 건도 조사를 했다. 조사하죠. 예. 네, 그것도 수사를 받고 형사 처벌이 있는데 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렇죠. 그것도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 검찰이 근데 지금 뭐 아마 그 누가 그거를 지금 빼냈는지 하는 건 예. 이제 참관인들 중에 누가 그걸 전달했다는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황 기자,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지금 지연되고 네, 아직 있습니다. 이용수-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대구에 이 얘기 한- 잠깐 하시고 끝내시죠. 예. 대구의 한 호텔에서 예. 2시부터 예정인데요. 지금 25분이 지났는데 아직 이용수 할머니가 나오지 혹시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이용수 할머니 이전 싱크는 준비돼 있나요? 혹시 안 돼? 그건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왜 지연되는지 뭐 지금 여기 계셔서 모르실 테고요. 오늘 굉장히 단호한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 많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예. 여러 언론사 그 기자들 취재에 응해서 내가 오늘 할 말을 다 하겠다. 예. 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뭐 배신자라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이 예. 격해지신 발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뭐 어떤 발언을 하실지 예. 뭐는 들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 당사자 대표적인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가장 발언을 많이 하셨고 대표적인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예.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미향 당선 당선 더 말씀하시기 전에 기존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보고 네. 가시죠. 예. 갑자기 와가지고 무릎 꿇는데 무슨 말을 해요? 네. 암을 해가지고 무슨 원수를 줬어요.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안 왔어요. 30년을 같이 했잖아요. 보니 헬스가 좀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다른 건 법에서 다 하실 거고 내가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할게. 그때 오라고.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은 딱히 하신 게 전혀 없으시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무슨 용서를 해요, 뭐. 자, 황 기자, 이거 네. 들으신 대로요. 이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요. 지금 그 윤미향 당선자가 나름 그 정의연하고 윤미향 당선자가 언론이나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뭐 이렇게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뭐 그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의혹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은 부분 예. 등등에 대해서 나름 해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 참석한 가운데 서른 최고위원이 쭉 그 내용을 그 종합해서 보고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나 서른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면 다 해명이 된다, 설명이 되고 납득이 간다,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명한 걸 얘기를 들은 거니까 이제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 같은 거 해봐야 예. 알 거고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언론도 아니고 뭐 야당도 할머니죠. 아니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그걸 본 다음에 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설명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문제는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그 감독관청이니까 조사를 한다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뭐 큰 비리나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으면 넘어가고 근데 자료가 다 검찰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특히 불신할 이렇게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분위기죠. 민주당은 또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은 상황이니까 검찰이 칼자를 쥐고 무슨 짓을 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금 조심스럽죠.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박 의원은 다른 약간 해석을 했는데 네. 지금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본다 이렇게 좀 다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그 특히 현역 의원 당선자이기 때문에 지금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스톱하고서 그렇죠. 어느 예. 상황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 이런 그런 얘기죠. 취지로 그런 취지일 박지원 수도 의원- 있습니다. 예. 예. 자, 황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단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지켜보다가 다시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